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지금 금융시장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없던 강한 위기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융시장의 상황, 한 달 뒤에 부동산 시장에 똑같이 반영될 거라는 부분이죠.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요즘요 증권 기자 안 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검은 금요일이라고 그랬고, 이번 주 월요일 되니까 다시 검은 월요일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금저축을 비롯한 저희 펀드 진짜 처참해지고 있네요. 저도 그나마 좀 많이 고점 대비 하락했을 때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진짜 고점에 물린 분들은 아예 그냥 거의 반포기 상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환율부터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원달러 환율이 1429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달러 인덱스 지수가 113까지 치솟은 영향도 있지만 유난히 원화 가치가 좀 많이 하락한 측면이 있어요. 올해 들어서 거의 15% 정도 하락한 부분이죠. 지금 원달러 환율 1,500원까지 열려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요 2020년 7월 수준까지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코스닥은 700선까지 붕괴가 됐고요. 킹달러의 외국인이 한국 증시를 계속 떠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미 증시는요 코로나19 이전 고점 수준까지 간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 자산 중에서 주식시장이 제일 먼저 코로나19 상승분을 반납한 상황입니다. 자, 채권금리는요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금리가 뛰었다는 부분이죠. 10년물 국채금리가요 4.23%까지 올라갔어요. 20년물도 4%가 넘어버렸습니다. 자, 이거 20년물 채권 사놓으면은 매년 4%씩 이자를 20년 동안 준다는 얘기예요. 2011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의 국채금리라는 거죠. 근데 이 채권금리가 중요한 게, 이런 식으로 장기채 금리가 높아버리잖아요. 부동산 쪽에 자금이 갈 수가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30억 원이 있어요. 10년물 국채에 투자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냥 단리로 계산해도 10년 후에 한 세후 40억 7천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이자 수입이 10억이 넘어요. 자, 그런데 강남 지역의 도공레슬 아파트 지금 전용 84제곱미터가 30억 정도 호가하고 있고 가격이 잘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10년 뒤에 내가 이것을 사놨을 때 40억을 넘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국채 수익은 확정 이자잖아요. 확정 수입이잖아요. 무위험 수익이잖아요. 무조건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도공레스를 사놓고 내가 10년 뒤에 40억이 될지 안 될지는 솔직히 알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도공레스를 사겠어요? 하면 확정 수익을 주는 국채 투자를 하겠어요? 물론 여전히 부동산 시장의 매력도를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갈아타는 사람도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전체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고가 아파트일수록 투자 수요에 의존할 수 있는데 다른 대체 수단이 생겨버리다 보니까, 그동안 부동산 말고 답이 없었잖아요. 대체 수단이 강력하게 생겨버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의 자금 유입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이죠. 주식시장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원달러 환율이 계속 치솟으니까 한국은행 총재는요 환율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서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8월 금통위까지만 해더라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원화 가치가 약세 나타나는 거 대한민국 펀더멘탈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대응할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워낙 한쪽 방향으로 심하게 일어나고 대한민국만 유독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거 한국은행에서도 좀 대응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통화 정책까지 건드려야 될 것 같다. 지금 이런 전망 시장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월달 빅스텝은요 선택이 아닌 상황이 돼버렸어요. 무조건 필수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현재 금융시장의 발작을 일으키는 이유 간단합니다. 잭슨홀 미팅과 FOMC 이후에 자산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두 가지가 바뀐 거죠. 첫 번째는 이번에 긴축에서 최종 금리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의 전망이 바뀌었어요. 4% 전후에서 4.75% 전후까지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금리가 예상보다 높은 수치까지 치솟는 거, 또 하나 중요한 거, 자, 이렇게 높은 수준의 금리가 얼마나 이어질 것인가, 시장에서는 얼마 이어지지 못할 거라고 봤거든요. 왜? 이렇게 높은 수준의 금리가 나타나게 되면
분명히 침체가 가속화될 것이고 침체를 두려워하는 연준에서 방향을 빨리 바꿀 거라고 봤는데 폴 볼커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제롬 파월 의장이 강경한 대응 태세를 보이니까 이거 금리 내년엔 인하 못할 것이다. 원래 내년 하반기 정도에 인하 신호가 나올 것으로 봤는데 적어도 2024년은 되어야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다는 부분이죠. 일반적으로 6개월 뒤 상황을 선반영하는 증시가 먼저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자, 잭슨홀 미팅 이전에는요, 기준금리가 6개월 뒤에 4% 이하에서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기대감이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증시가 그거에 맞게 가격이 형성돼 있었는데 잭슨홀 미팅 이후에는 약 기준금리 5% 이하에서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바뀌니까 자산 가격이 재조정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자, 일반적으로 돈의 가치의 변화에 따른 자산 가격 조정은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가상화폐, 주식, 그 다음에 부동산 순위죠. 뭐 코주부 순서대로 망한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상화폐나 주식은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미리 선반영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까지 올라간데 이 컨센서스가 자산 가격에 미리 반영이 돼서 지금 주식시장이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그거 반영하고 있나요? 아니죠. 부동산은요, 기준금리가 인상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반영돼요. 최근에는 기준금리 인상 한 일주일 전부터 좀 영향이 좀 효과가 낮아지는 경향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상 이후에 본격적인 반영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먼저 하락하고 부동산 시장이 뒤를 따라가는 흐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시장이 추가 하락폭을 키우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현재 기준금리 2.5%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잭슨홀 미팅과 그 다음에 FOMC의 자산시장 재조정 필요성을 반영하는 시기 언제일까요? 일단은 10월 중순에 한번 반영이 될 겁니다. 기준금리가 3%에 맞춰지게 되죠. 이게 앞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2%대에서 3%다 이게 심리적 위축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예금금리가 4%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일부 단지 중심으로 고점 대비 20%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보편화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고점 대비 20% 떨어지지 않은 단지를 아예 쳐다도 안 보니까 그나마 지금 규모가 작은 단지에서는 여전히 신고가 대비 10% 내외에서 버티고 있는데 빠르게 20% 수준까지 맞춰지는 게 10월 중순일 거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한 번 금토일가 더 있죠. 11월 24일 날 그때 기준금리가 3.5%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때는 고점 대비 25% 이상 하락한 단지들이 서서히 늘어날 거라고 보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추세가 내년 1분기에 이어지면서 입주 물량 증가와 더불어서 전체적인 시세 붕괴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매매가 하락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세가 하락이 더 문제예요. 전세 매물이 1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서울 지역도 그렇고 경기도 지역도 그래요. 경기도 지역은 입주 물량이 많아지니까 2배가 훨씬 넘게 늘어난 상황이죠. 지금 세입자 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뉴스예요. 왜냐하면 지금 입주 물량이 많은 시기 아니에요. 아니죠. 서울은 역대급으로 입주 물량이 부족한 시기란 말이에요. 내년부터 약간 정상화가 진행되고 경기도는 정말로 많이 늘어나거든요. 벌써부터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금리가 2.5%밖에 안 됐어야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 금리가 더 올라간 상태에서 입주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역전세라는 상황이 퍼지게 되는데 그 강도가 점점 세질 거라는 거죠. 언제까지? 2024년 초까지. 그래서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내년 이후에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저희 블로그에 내년에 집 살려고 준비하는 분들 많이 답변을 주고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끼고 저축하고 또 저축하세요. 지출을 줄이셔야 돼요. 한 푼이라도 아끼셔야 돼요. 또한 빌리고 또 빌리고 또 빌리세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확보하시라는 부분이죠. 야, 지금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돈 빌려라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 지금 같은 고금리에서 빌리셔야 돼요. 고금리에서 빌리시고 자산 가격 낮아졌을 때 사셔야 나중에 금리는 반드시 낮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괜히 못 모르고 집값 비싸고 금리 낮을 때 빌렸다가 변동금리로 지금 된통 당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움직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있다면 미리 바꾸세요. 예를 들어 뭐 자녀들 돌잔치 때 받는 금 같은 거 미리 바꾸셔가지고요 현금을 쌓아두시라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요, 위기 상황,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유동성 위기 상황이에요. 시중에 돈의 가치가 빨리 올라가면서 유동성이 마르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현금을 많이 확보한 사람이 왕이라는 거고요.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기회도 많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전세난이 심각해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전세난? 역전세나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 올해보다 내년에 훨씬 더 심각해질 거예요. 왜냐면 2년 전 전세 시세는 기준금리가 0.5%대 만들어졌고, 내년에 만기되는 전세 시세는요, 기준금리가 3% 넘을 때 만들어진 거예요. 절대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세 세입자가 내 집 마련할 때 내 전세집이 나가야 내가 그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본인 전세집이 빠지는 것이 확정되면 그때 이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전세 시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라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요, 여러분들이 그 집을 인수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 겨울부터는요, 언제든 입주 가능한 매물은 많을 거예요. 내가 일단 전세집이 나가는 게 확정되면 그때부터 잡는 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잡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빠지는 것부터 걱정하시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급락 상황, 폭락 상황에서도요, 기존 주택 마련도 좋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분양도 좋은 선택이에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라고 말씀드렸죠. 솔직히 이거 진짜 알짜 입지에서는요, 준비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관련된 공급 정보 당첨 팁 저희가 서적이 있어요. 청약 갑부란 서적에 저희가 총정리해 주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당첨될 수 있는 거고요. 최고의 내 집 마련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